서울 변두리 복도식 임대 아파트 504호. 현관문을 열면 좁은 주방이 보이고 작은 방 2개가 등을 돌린 채 마주 보고 있는 곳. 바로 제 집입니다. 저는 지금 지팡이를 짚고 베란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우풍이 늙은 무릎을 시리게 파고드네요. 내일은 더 춥다는데 보일러를 한 단 더 올려야 하나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껴야지요. 아끼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제 나이 어느덧 70하고도 중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꼭 모래시계 같았습니다. 위쪽 유리병에 가득 찼던 모래가 시간이라는 좁은 구멍을 지나 아래쪽으로 모두 쏟아져 내려버린 지금. 제게 남은 건 늙고 병든 몸뚱이와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고 나면 설명할 길이 없는 허망함 뿐입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제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양말 공장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돈 세는 소리처럼 들리던 때가 있었지요. 봄이면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던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양옥집. 그 마당에서 우리 애들이 뛰어놀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성은 남편이 쓰러지던 날부터 무너졌습니다. 뇌출혈. 그 세 글자가 집안의 기둥을 뽑아버렸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숨만 쉬고 있던 8년 동안 공장도, 땅도, 건물도 하나둘씩 병원비라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정신을 차렸을 땐 알짜배기 재산은 다 녹아 없어진 뒤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찌꺼기 같은 재산들. 저는 그것마저 탈탈 털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 죽고 나서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있을 때 챙겨주자. 그게 어리석은 어미의 헛된 욕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 나눠주고 빈털털이라 되어 들어온 이 12평 임대 아파트. 처음 이사 오던 날 짐을 풀 곳이 없어 베란다에 쌓아두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건너방에서는 둘째 딸 영선이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50이 넘도록 시집도 안 가고 내 등골을 파먹나 싶어 미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적막한 집구석에 숨소리라도 섞을 수 있는 건 저 아이뿐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성한 몸이 아닙니다. 제 아비를 닮아 당뇨를 앓고 있지요. 매일 배에 인슐린 주사를 꽂아대는 딸을 볼 때면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남겨줄 걸. 건강한 몸이라도 물려줄 걸 그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줌의 약봉지를 바라봅니다.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이 약들을 삼키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농사는 흉작일까요? 아니면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역시나 큰아들 영대입니다. 그 녀석 생각만 하면 제 속은 여전히 쓰려옵니다. 영대, 길 영자에 큰대, 길게 그리고 크게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지만 이름값 못하고 사는 자식을 보는 어미의 심정은 숫덩이보다 더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남편 병원비가 집안의 석가래를 갉아먹었다면 그 집을 지탱하던 대들보를 아예 뽑아버린 건 다름 아닌 제 큰아들 영대였습니다. 그 아이는 늘 한 방을 노렸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보다는 어디서 주워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더 믿었지요. 가게 보증금을 해먹고 몰래 땅 문서를 들고 나갔을 때도 저는 남자라면 한 번쯤 실패할 수도 있지라며 감싸주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우리 집 기둥이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신도시 빌라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노후는 걱정 없어. 나 한 번만 믿어줘. 남편 장례 치르고 남은 정말 피 같은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아들의 눈을
떨리는 그 손을 외면할 수 없어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급하게 사느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그 빌라는 불법 증축된 깡통 건물이었습니다. 월세는커녕 이행 강제금 고지서만 날아오는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처리할 능력도 없는 아들 내외는 도망치듯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돈 벌어서 금방 모시러 오겠다던 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처음엔 며느리한테 전화라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을 때뿐이더군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았는지 며느리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잘 살고는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소문으로라도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 저는 차라리 귀를 닫고 삽니다. 1년에 딱 2번 명절이 되면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고 다 큰 손자 녀석들입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무새처럼 배운 티가 역력한 그 인사는 1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화면 너머 녀석들의 눈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따윈 없습니다. 어색함과 귀찮음만 가득할 뿐이지요. 가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오는 날은 언제일까? 아마도 내가 죽어서 송장이 되는 날일 겁니다. 그때는 오겠지요. 와서 울겠지요.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엄마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을까봐, 동생들 몰래 뭐라도 챙길 게 있을까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겠지요. 그 꼴을 안 보고 눈을 감는 게 복일지, 아니면 멱살이라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라도 치고 죽는 게 나을지, 그저 쓴 입맛만 다시게 됩니다. 우리 집 진선미 중의 맞이, 영진이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이름처럼 참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예뻤고 똑똑했고 때로는 든든한 아들 노릇까지 하던 제 인생의 자랑거리였지요. 해외로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여왕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겨우 3살배기 핏덩이 딸 하나를 안고 이혼이라는 벼랑 끝에 섰을 때 영진이는 한국으로 도망쳐 오는 대신 타국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이드 생활 20년, 남들은 여행 가서 웃고 떠드는 그곳에서 내 딸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짐을 나르고 목이 쉬어라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동남아에 살면 개나 소나 다친다는 그 흔한 골프채 한 번을 안 잡아봤답니다. 손님들이 골프 치러 나간 사이 딸 아이 학비 때문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모았답니다. 그 독한 세월 덕분에 손녀딸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국의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정작 내 딸 영진이의 청춘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일이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취미라고는 독한 술 한 잔을 들이키는 게 전부였던 아이. 외로움을 안주 삼아 20년을 버텼을 그 밤들을 생각하면 어미인 저는 목구멍이 뜨거워져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늙어서 딸 뒷바라지 다 끝내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국에서 좀 쉬엄쉬엄 살래? 하며 돌아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쫄딱 망해버린 친정집 꼬라지뿐입니다. 오빠라는 놈이 저질러 놓은 그 망할 놈의 신도시 빌라. 영진이는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운동화 끈을 동염했습니다. 한국 물정도 바뀐 법도 잘 모르는 아이가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부동산이며 법원 경매장이며 땀이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서 엄마 용돈이라도 나오게 해볼게. 돋보기를 쓰고 서류와 씨름하는 딸의 등 뒤에서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들에게는 다 퍼주었으면서 가장 똑똑하고 생활력 강한 이 딸에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늙은 어미의 노후까지 짊어지게 만든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을 칩니다. 화려하고 좋은 옷만 입다가 이젠 후질근한 패딩에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내 딸. 너는 언제쯤 맘 편히 쉬어볼까? 바라만 봐도 미안한 진이는 내게 그런 아픈 빚입니다. 셋째 딸 영선이입니다. 착할 선자를 쓰는 아이답게 우리 사남매 중에서 마음 씀씀이가 제일 고운 녀석이지요. 그리고 지금 제 곁을 지키는 유일한 자식이기도 합니다. 영선이는 자칭 화가이자 작가입니다. 돈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돈 안 되는 글을 쓰면서 환경운동이나 봉사활동을 다니는 영락없는 박애주의자지요. 조카들 생일과 입학 졸업 등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조카들 재롱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천생 이모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 영선이는 그저 철없는 늙은 아이일 뿐입니다. 나이 50이 다 되도록 공과금 고지서 한 번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얼만지, 쌀값이 얼만지 이 아이는 모릅니다. 그저 엄마라는 지붕 아래서 비를 피하니 세상이 다 따뜻한 줄만 알지요.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 나는 밥 먹고 물감 살 돈만 있으면 돼. 저 속 없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영선이 방 쓰레기통에는 매일 인슐린 주사 바늘이 수북이 쌓입니다. 제 아비를 닮아 지독한 당뇨를 물려받은 아이. 제 배에 주사 바늘을 꽂으면서도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욱신거려 쓴소리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자식 넷 중에 저를 제일 많이 닮은 게 영선이입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치는 그 마음씨가 꼭 젊은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일 예쁘고 그래서 제일 짠하고 또 그래서 제일 화가 납니다. 차라리 돈 욕심이라도 좀 부리지. 저는 곧 갈 텐데 이 험한 세상에 엄마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저 물러터진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림 그리는 딸의 등 뒤에서 오늘도 저는 쉬지 못할 한숨을 삼킵니다. 손가락 10개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 중에서도 문드러져서 쳐다보기도 힘든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막내 영미입니다. 위로 오빠 언니들이 셋이나 있어서였을까요? 제가 그 셋을 챙기느라 바쁠 때 막내는 늘 제 등 뒤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입이 짧아 늘 왜소했던 아이. 엄마, 나도. 하려다가 내 바쁜 뒷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어버리던 순한 아이. 저는 그게 얌전한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외로움인 줄, 골마가는 상처인 줄. 무지한 어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결국 그 골맞던 속은 어른이 되어서야 터져버렸습니다. 지독한 우울증, 그리고 조현병. 영미는 지금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딸아이의 집은 대낮에도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약이 독한 탓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걸까요? 영미는 하루 종일 시체처럼 잠만 잡니다. 남들은 예쁜 카페에 가서 브런치라는 것도 먹으며 웃고 떠든다는데 내 딸은 그 흔한 샌드위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을 기력조차 없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힌다며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합니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건 영미의 딸, 내 손녀입니다. 엄마는 약에 취해 쓰러져 자고 아이는 거실 구석에서 혼자 핸드폰을 가지고 놉니다. 엄마, 일어나, 나 심심해. 아이가 흔들어 깨워보지만 영미는 힘없이 돌아누울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집니다.
내가 영미를 외롭게 만들었는데 이제 영미가 저 딸을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생긴 그 지독한 외로움이 몹쓸 유전병처럼 대를 이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남편은 돈 때문에 붙어 있을 뿐 아내가 하루 종일 자는지 굶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찾아가면 부스스한 얼굴로 겨우 눈을 뜨는 딸. 엄마 그냥 거기다 좀 놔둬. 나 더 자고 싶어. 그 힘없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팝니다. 나가서 햇볕도 좀 쬐라고 등을 떠밀고 싶지만 그 무기력함이 다 제 죄인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무관심이 너를 저 깊은 잠 속으로 밀어 넣었구나. 영미야, 나의 아픈 손가락아.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쵸. 그저 오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딸. 제발 나쁜 생각만 하지 말기를. 자해하지 않고 몸 아픈 데 없이 오늘 하루도 그 긴 잠에서 무사히 깨어나 주기만을 죄 많은 어미는 숨죽여 기도합니다.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름칠 잘된 기계처럼 70년을 쉼 없이 돌아가던 내 몸뚱아리도 여기저기서 삐그덕대며 비명을 지릅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다리는 퉁퉁 붓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사흘 일터로 나갑니다. 큰딸 영진이는 볼 때마다 화를 냅니다. 엄마, 제발 그만둬. 이제 좀 쉬라니까.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딸아, 내가 일을 놓는 순간 날아드는 저 고지서들은 어찌하니? 다음 달 관리비, 병원비, 그리고 혹시나 내 동생들 급할 때 쥐어줄 푼돈. 그 고정 지출을 생각하면 나는 아픈 무릎을 두드리며 다시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에서 만난 또래 노인들은 자랑이 늘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용돈을 섭섭지 않게 보내줬어. 며느리가 보약을 지어왔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입안이 씁쓸해져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용돈 받는 건 고사하고 명절에 찾아온 손주 녀석들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내 처지가 참으로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이나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내 나무는 가지가 다 꺾이고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기만 합니다. 어느 가지 하나 마음 편히 기대어 쉴 곳이 없습니다. 장남은 저들만 살겠다 도망갔고 둘째는 죽어라 이랬는데 모은 재산이 없고 셋째는 몸이 아프고 넷째는 마음이 아프고 이 늙은 어미가 죽으면 저 불쌍한 것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인연도 끈 떨어지듯 합디다. 사위고 며느리고 내 주머니에서 더 나올 게 없다는 걸 안 뒤로는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남보다 못한 그 냉정함에 서운하다가도 더 바라지도 말고 그저 내 새끼들하고 같이 살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요? 이제 내 소원은 딱 하나뿐입니다. 거창한 효도도 두둑한 용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죽기 전에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영대랑 진선미 내 딸들, 그리고 나 사위놈이고 며느리년이고 손주들도 다 떼고 우리 5 식구 오롯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하나 놓고 그리 좋아했던 간장 게장 하나 숟가락에 얹어주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게 왜 이리 힘든 꿈이 되어버렸을까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텅 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웁니다. 사람 소리라도 들리면 덜 외로울까 싶어서. 자식은 넷이나 있는데 세상 천지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공허함.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붑니다. 제 인생은 다 주고 남은 빈 방, 꼭 그 짝입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너무 깨끗이 비워버려서일까요? 이제는 후회조차 머물 곳이 없어 허공만 맴돕니다. 조금만 덜 사랑할 걸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조금만 더 남겨둘 걸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자식들이 돈 냄새라도 맡고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덜 주어서 미안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까요? 다 주어버린 어미는 이제 줄 게 없어 외롭고, 받아간 자식들은 더 받을 게 없어 매정합니다. 사랑이라 믿고 퍼다 날랐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식들을 내게서 밀어내는 빗자루질이었나 봅니다. 채워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식어버린 밥상머리에 앉아 문득문득 현관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은 마음.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려버려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 서늘한 구멍 사이로 오늘도 시린 밤바람만 무심히 지나갑니다.